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3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저는 책입니다. 이 돈봉투 사건 범인으로 민주당에서 탈당을 했던 윤관석, 이승만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어제 12일 오후에 국회에서 끝내 부결이 되었습니다. 민주당에서 양심의 표인 반란표가 상당수 나왔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끝내 양심을 거역했습니다. 벌써 네 번째입니다. 이로써 지금 167석을 가진 민주당은, 그러니까 아까 말한 두 사람이 탈당을 한 뒤에도 167석입니다. 이 167석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전부 부결을 시켰습니다. 헌법에 보장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것은 민주당 대선 공약이었죠. 그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은 당대표가 되었는데 그는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부터 부결을 시키는데 앞장을 서야 했습니다. 이러니 민주당 스스로 방탄정당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한 일이 됐습니다. 체포동의안은 제적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가 찬성을 하면 가결됩니다. 윤관석은 찬성 139표, 반대 145표, 기권 9표, 그러니까 6표 차이로 윤관석은 부결이 됐습니다. 이승만은 찬성 132표, 반대 155표, 그리고 기권 6표, 23표 차이였습니다. 어쨌든 국민의힘은 113석이니까 이 야권에서 20표가 넘는 반란표, 양심의 소리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표결에 앞서 윤관석은 이렇게 변소했습니다. 검찰이 돈봉투를 받았다는 의원 20명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줬다는 사람은 부인을 하고 받은 사람은 없는 부당한 영장 청구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양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승만도 자신이 무죄를 이렇게 강변했습니다. 만약 구속된다고 해도 할 수 있는 말은 단 하나, 결백하다는 것이다. 참 이쯤 되면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입니다.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그의 말 중에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수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시게 된다. 그 20명의 표는 표결의 결과를 좌우하는 캐스팅 보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습니다. 그 표가 캐스팅 보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아먹은 범인들의 표가 사실은 비양심의 표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말은 오늘 대한민국 국회가 얼마나 양심을 떠나 있는 집단인지를 증명하는 총평이었습니다. 이렇습니다. 돈 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 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도 않는다. 그 말을 하자 민주당 의석에서 항의를 하는 고성이 터져나왔다고 합니다. 그 고함을 친 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그 자는 단두대에 올라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제 싱하이밍, 이재명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이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향해서 다시 비판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0일 오후 싱하이밍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사라는 자리는 본국과 주재국을 잇는 가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교 역할이 적절하지 않다면 본국과 주재국의 국가적 이익을 해칠 수 있다. 그러면서 이런 지적을 덧붙였습니다. 비엔나 협약 41조에서 외교관은 주재국의 법령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주재국 내정에 개입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싱하이밍은 대사의 직분을 넘어서 지난 6월 8일 이재명을 초청한 자리에서 장문의 입장문을 바로 이재명을 옆에 앉혀두고 낭독을 했죠. 그래서 15분 동안 한국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이재명은 국장급 대사의 관저로 찾아가는 아주 이상한 관례를 만들면서까지, 그러니까 이상한 프로토콜을 따르면서 이 싱하이밍에게 판을 깔아줬습니다. 그리고도 그는
문제의 심각성은 고사하고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지르는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싱하이밍은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처리할 때 외부의 방해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며 이재명을 배석시킨 자리에서, 이 배석이라는 표현이 좀 지나친지 모르겠습니다만 엄격히 말하면 배석과 같은 것입니다. 이재명을 그렇게 배석을 시킨 자리에서 싱하이밍은 이렇게 한국을 위협했습니다. 일각에서 미국이 승리할 것이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고 베팅하고 있는데 이는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다. 가능할 수 있는 것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것이다. 중국이 한국을 하대하는 게 어디 하루 이틀입니까?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됐습니다. 명색이 주요 교육국인데 중국은 국장급을 우리나라에 대사로 보낸 것부터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대사란 자가 오만방자한 발언을 해오던 버릇을 넘어 이번엔 이 나라 제1야당의 대표를 자기 관저, 그러니까 집으로 불러놓고 그 앞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서 일장 훈시를 한 것입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유튜브 방송을 자청하면서 결과적으로 중국의 그런 의도에 충실히 따랐습니다. 판 깔아준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한국 정부에 대한 중국 대사의 조롱과 비난에 침묵하고 맞장구를 쳤다고 질타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싱하이밍을 초치해서 엄중 경고를 한 것은 그래서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중국 정부가 적반하장, 그러니까 도둑놈이 몽둥이를 든다는 식으로 적반하장식으로 맞불을 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정재호 주중대사를 불러들여서 이걸 약견이라고 하더군요. 불러들여서 한국 외교부가 싱하이밍을 초치한 데 항의를 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10일 눅눅 외교부 부장조리, 부장조리는 우리로 치면 차관보입니다. 그래 격에 맞지 않게 하대를 하는 겁니다. 눅눅 외교부 부장조리가 정재호 대사를 약견하고 한국 측이 싱하이밍, 이재명의 교류에 부당하게 반응하고 항의한 데 엄중한 우리의 불만을 표명했다고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아마 다른 나라와 어떤 외교적인 문제가 있을 때 부장조리, 그래 차관보가 약견 형식으로 초치하는 것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만큼 의도적으로 한국을 하대를 하는 겁니다. 영내 양자관계를 담당하는 순웨이둥 부부장, 그래 차관이 있죠. 이 순웨이둥 부부장이 아닌 아시아 다자관계를 담당하고 있는 눅눅 차관보를 내세워서 한국을 대하는 격을 낮췄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싱하이밍을 두둔하는 이유를 조금만 더 볼까요? 이렇습니다. 싱하이밍 대사의 직무는 한국 각계각층 인사들과 폭넓게 접촉하고 교류하는 것이고 그 목적은 이해와 협력을 촉진해서 중한 관계 발전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싱하이밍이 이재명과 폭넓게 교류하는 것을 두고 제가 시비를 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언론들이 시비를 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싱하이밍이 방자하다고 비판하는 것은 주제는 꽤 내정 간섭을 하면서 한국 정부를 위협한 때문입니다. 폭넓게 교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교류를 빙자로 한국 정부를 위협했다. 우리 국가를 모욕한 겁니다. 심지어 싱하이밍은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를 잘 발전시키려고 하지만 현재 많은 어려움이 부딪히고 있다며 그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다고 말을 했습니다. 한한령 등으로 당장 피해를 보는 쪽은 우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에 투자를 한 뒤에 중국 정부의 적대적 정책으로 지금 엄청난 손해를 계속 보고 있는, 일주일에 하루 이틀밖에 일하지 못하고 있는 현대차 그룹 자동차 공장이나 심지어 중국에서 철수를 하고 만 롯데그룹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싱하이밍의 말들은 주제넘은 내정 간섭이었습니다. 이재명은 바로 그 싱하이밍에게 판을 깔아준 뒤에 그 옆에서 다소곳이 싱하이밍의 위협을 듣고 있었습니다. 어떻든 중국의 이 차관보가 우리 대사를 약견을 하고 항의를 한 것은
지난 9일 장호진 제1차관이 싱하이밍을 초치한 데 맞불 성격입니다. 하긴 싱하이밍이 이재명을 불러놓고 15분 장문의 발표를 한 것은 솔직히 말해 사전에 중국 정부의 양해가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 훈령에 따랐다고 보아야 합니다. 자칫 내정간섭으로 치달을 수 있는 그런 중대한 발언을 독재 국가인 중국에서 일개 국장급 대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을 테니 말입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장호진 제1차관이 왕원빈, 이 중국 발음이죠. 왕원빈, 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윤 대통령에게 했던 아주 치욕적인 말, 불용치회, 이런 말을 하자 싱하이밍을 그때도 조치를 했죠. 그때도 중국은 맞불을 놨습니다. 불용치회, 이 주둥이 닥쳐라, 이 말입니다. 그때 중국은 또 맞불을 놨는데 언론은 중국이 그때보다 한 발 더 나아갔다고 썼습니다. 당시 중국은 밤늦게 순웨이둥 부부장이, 그래 차관급이 긴급 요청으로 정재호 대사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래서 대만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우려를 전달했고 그 통화 사실은 사흘 뒤인 23일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는 중국은 약견 같은 절차는 밟지 않았습니다. 자신들도 불용치회란 말이 너무 지나친 말이라는 것을 사실상 인정을 했던 겁니다. 정대사 초치와 별개로 중국 관영 신화사는 10일 싱하이밍이 이재명을 옆에 두고 했던 배팅 발언을 오히려 두둔을 했습니다. 신화사의 의견은 바로 중국 정부의 의견입니다. 그 신화사는 웨이신, 그 중국에서 쓰는 카카오톡을 웨이신이라고 한답니다. 이 웨이신 공식 계정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중국 주한대사가 남긴 이 말은 실로 일침견열이다. 중국 주한대사가 남긴 이 말은 실로 일침견열이다. 침 하나에 피를 본다. 쉽게 말하면 일침견열은 전국을 찌르는 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 제목이 그래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현재 중국이 진다는데 베팅한 사람은 이후에 반드시 후회할 것이라고 다시 강조를 했다. 참 놀랍다고 할까요? 그 글에 나오는 비아냥이 이렇습니다. 흥미롭게도 한국은 정확하게 대응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신이 났다. 지금 한국에서 누가 신이 났습니까? 이거라도 어김없이 위협성 글이 따라붙었습니다. 한반도 문제에서 불결한 징조가 보인다. 한미일의 여러 거동에 반도 북쪽이 버릇을 숨길 수 있을까? 한반도 최근 증세가 갈수록 우려스럽다. 반도 북쪽은 바로 북한이죠. 북한이 버릇을 숨길 수 있을까? 이건 중국이 은근슬쩍 북한을 이용해서 하는 협박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덧붙인 말이 이렇습니다. 한국아 많은 일에 서너 번 생각한 뒤에 행동해야 한다. 때가 돼서 또 후회하지 말라. 자, 이게 스스로를 대국이라고 칭하는 중국의 관영 매체에서 할 말입니까?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런 글뿐이 아닙니다. 선전의 위성방송 인터넷 매체인 직신문이 있다고 하는군요. 그 직신문의 장선한, 한자로는 장산함입니다. 장선한 주필은 10일 책임은 중국에 없다는 기사에서 한국을 소국이라고批判을 했습니다. 자기들은 대국이고 한국은 소국이다. 그 글 내용이 이렇습니다. 대국 주변의 소국은 통상 두 갈래 길이 있다. 하나는 대국을 선택에 따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국의 대국의 지지 아래 신변의 대국에 도전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말은 중국을 멀리하고 미국을 가까이 하는 한미 동맹이 기대고 있는 대한민국을 빗대서 한 말입니다. 이런 말을 아주 좋아할 분이 이 나라에도 있습니다. 중국을 큰 산봉우리, 그리고 우리는 작은 봉우리로 표현을 했던 바로 문재인이 그렇습니다. 자, 이러자 전현직 교수 모임인 보수 성향 교수단체가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재명이 대중국 굴종 외교를 한다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이걸 정교모라고 하더군요. 정교모,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아마 이걸 줄인 것 같습니다. 원래 정식 명칭은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이 정교모는 10일 이재명 대표 짜장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던가 라는 제목의声明을 발표했습니다. 짜장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던가. 우리 경제인들이 북한에 갔을 때 냉면을 한 그릇 드시니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는 비아냥을 들었죠. 아주 사실은 야만적인 표현인데 그 표현을 다시 빗댄 겁니다. 정교모는 이声明에서 이재명이 현장에서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제1야당, 민주당의 대표라는 자가 대한민국 외교안보 주권에 대해 상대가 가짜는 말을 내려놓는 것을 15분이나 공손히 앉아서 듣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중국 인민의 대표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인데도 일고의 가치도 없는 중국 대사의 말을 들으면서 항의 한번 하기는커녕 당의 공식 유튜브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정교모는 또 무엇을 탓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상대방이 사리 변별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며 그동안 싱하이밍의 행태나 중국이 보여준 태도는 그럴 만한 가치가 없음을 보여준다고 비판의 강도를 더 높였습니다. 중국의 이런 태도는 이 나라가 여전히 일당 독재의 전체주의 국가이며 국제사회의 리더가 되기에는 한참 멀었음을 상기시켜 줄 뿐이다. 그렇습니다. 저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그 뒤에 이재명을 향해 정교모가 날린 비판의 말은 정말 한자로 비수 같았습니다. 이재명에게 묻고 싶다. 싱하이밍의 오만 방지한 교실을 듣고도 그날 저녁 짜장면을 목구멍으로 넘어가던가. 왜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 돼야 하나? 정말 이재명이 자신이 한 행동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의 지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지난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국민의힘 대표 김기현은 10일 이재명에게 호국 영웅들을 표명하면서 중국 대사 앞에서는 굽신거리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최은일 전 천안함장이 권칠성 수석대변인을 찾아가 이재명의 사과와 면담 등 5가지를 요구했는데 사실상 거부당했다는 뉴스를 보고 제 눈을 의심했다. 김기현이 그 뒤에 덧붙인 말이 오늘 민주당이 보이는 태도의 바로 그 전곡을 찔렀습니다.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를 침략한 중국의 대사 앞에서는 다소곳하게 발언을 받아 적으면서 굽신거리는 모습을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른다. 그런데 이재명은 이런 지적에는 솔직히 오불관운입니다. 이재명은 싱하이밍의 발언에 아무런 항의를 하지 않았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돌렸습니다. 바로 이른바 이재명 화법입니다. 누구 탓을 하기 전에 더 중요한 건 국민의 삶이다. 어떻게 하면 경제를 살리고 대중 적자를 줄이고 명동일대가 중국 관광객으로 다시 들썩일 수 있게 만들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어떤 질문이 있으면 그 질문에 답을 하기 곤란할 때 다른 주제로 말을 돌리는 겁니다. 이 말은 10일 오전 명동 대성당에서 열린 60 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한 뒤에 기자들이 바로 어제 그 싱하이밍과의 문제를 질문을 하자 했던 말입니다. 이재명은 정부의 싱하이밍 조치 후 경고 조치를 한 데 대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당의 노력에 대해 이런저런 표명을 하고 비난하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의 태도는 아니다. 그가 말한 야당의 노력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난 8일 이재명 싱하이밍 만찬을 뜻합니다. 그게 엄청나게 노력한 결과입니까? 이재명이 말입니다. 서울로 간 것이 아니라 관계를 개선하고 대한민국 국익을 지켜내기 위해 공동으로 협조할 방향을 찾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 아니겠나.
그게 바로 외교다. 참 기가 막힙니다. 그게 굴종이지 외교였습니까? 그래서 중국 대사가 한미 동맹을 흔드는 걸 넘어 한국을 위협하는 내정 간섭을 하는데도 가만히 있었던가요? 이재명은 싱하이밍의 발언에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았는지 기자들이 묻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연히 중국 정부의 그런 태도들이 마땅치는 않지만 우리의 주장을 강력하게 제기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생각이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한술 더 떴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미국 중시 외교를 벌이고 있다며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렇습니다. 중국과 적대적 관계를 계속 확대하는 것이 과연 국익과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인접 피해국인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협력을 해서 공동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참, 그 사실관계를 조금만 확인을 하면 중국의 그 동해안 쪽에 밀집해 있는 원자력 발전소가 쏟아내고 있는 지금 삼중수소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 것인데 말입니다. 왜 이렇게 터무니없게 일을 몰아가는 건지 저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 정치판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중국의 역대 최악 20%대 이 실업률이 닥쳤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이거 우리에게도 반가운 뉴스는 아닙니다. 중국 경제가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만 우리 경제도 화랑을 기할 수가 있으니 말입니다. 공산당에 등을 돌리는 청년들이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지난달 16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4월 실업률 통계를 소개한 뉴스입니다. 바로 그 실업률 통계가 중국 공산당을 아주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16살부터 24살까지 실업률이 무려 20.4%. 20.4%를 기록을 하며 사상 최고를 기록한 것입니다. 작년 12월 16.7%였던 청년 실업률은 올 1월 17.3% 그리고 계속 차근차근 올라 4월 20%를 넘어선 것입니다. 청년 5명 중에 1명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청년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 5.2%의 4배에 육박을 했습니다. 특히 7, 8월 사상 최다인 대졸자 1158만 명이 취업시장이 쏟아져 나오면 청년 실업률은 더 치솟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냥 우리 체감 실업률 25%, 25%, 27% 우리 체감 실업률이 그렇습니다. 그 정도와 비슷한 수준이 되겠죠. 미국 CNN 방송의 보도 내용입니다. 자체 추산한 결과 올 3월 중국 청년 실업자는 1100만 명 이상이다.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 세대의 불만 표출이 쏟아질 것을 두려워하는 중국 공산당은 지금 고민에 휩싸여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공산당 퇴진, 시진핑 퇴진 이런 구호가 등장을 했죠. 그 구호가 등장을 한 대학생 백지 시위도 단순히 엄격한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반대라기보다 경제 상황에 대한 불만이 반영이 됐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자, 중국은 과연 어느 길로 갈까요? 자, 이제 조국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내 정경심은 형이 확정되어 지금 교도소에 있죠. 자신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데다가 이 딸 조민도 8월까지 기소를 아마 할 것이라는 말이 돌아서 일가가 도륙났다. 일가가 도륙됐다. 이래서 제정신이 아닐 조국이 지금 엉뚱한 일로 다시 뉴스가 됐습니다. 언론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데 저는 전 장관이라는 직책 표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일종의 존칭이니까 말입니다. 조국이 옛 주군인 문재인을 찾아가서 이 술잔을 마주치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가 됐습니다. 조국은 양산의 평산 책방에서 그리고 문재인이 만든 평산 책방에서 문재인과 촬영을 한 사진을 이틀째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프로필 사진도 평산 책방이라고 적힌 앞치마를 두른 모습으로 바꿨습니다. 조국은 11일 페이스북에 평산 책방 1 전문 사진이라며
문재인과 손을 맞잡는 모습 등의 사진, 이 4장을 올리는데 이틀 동안 총 11장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조국이 10일 페이스북에 쓴 글이 이렇습니다. 문 대통령님을 오랜만에 찾아뵙고 평산 책방에서 책방지기로 잠시 봉사한 후 독주를 나누고 귀경했다. 그 뒤에 부시말이 이렇습니다. 2019년 8월 9일 검찰개혁의 과제를 부여받고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이 됐지만 저와 제 가족에게는 무관지옥의 시련이 닥쳐 지금까지 진행 중이다. 과오와 허물을 자성하고 자책하며 인고하고 감내하고 있다. 무관지옥이라고요? 자신이 만든 지옥입니다. 그 지옥은 자신이 만들었다는 것을 조국이 깨달을 때 나는 그가 인간으로서 조금 더 성숙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조국은 그러면서 정치판 투신을 이렇게 암시했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이 부정되고 표면화되는 역진과 퇴행의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길 없는 길을 걸어가겠다. 길 없는 길. 제가 정말 좋아하는 소설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형님이라고 부르고 공식적으로는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최인호 선생이 오래전에 썼던 바로 경어가 소재가 된 소설입니다. 길 없는 길. 정말 꼭 한번 읽어들 보시라고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 책인데 그 표현을 조국이 쓴 겁니다. 길 없는 길을 간다. 마치 엄청난 통찰을 한 것처럼 길 없는 길을 간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조국이 평산마을을 찾은 것은 이분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는 평산 책방에서 불과 1시간 30여 분 정도 머물렀습니다. 말하자면 그에게는 문재인을 만나는 사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문재인과 버리고 있는 술자리 가운데 있는 술병은 놀랍게도 항아리에 파여있는 그 문양이 청와대 문양이었습니다. 청와대 문양이 아주 선명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문재인과 조국이 마주 앉아있는 식탁은 더욱 놀랍게도 바로 청와대 관저에 있던 식탁과 그리고 의자였습니다. 문재인은 절도범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자신이 대통령이라고 믿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대통령 문양이 파인 술병을 들고 그리고 청와대에서 쓰던 식탁과 의자에서 술을 마신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문제는 아직도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참 특별한 멘탈입니다. 이런 자가 어찌 일국의 대통령직에 있었던 것입니까? 결국 조국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감옥의 그림자를 총선 출마로 지금 헤쳐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그게 과연 통할까요? 그는 지난 4월 19일 자신의 북콘서트 현장에서 내년 총선 출마 여부와 관련한 질문을 받자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라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총선을 출마한다? 참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람이 형법학 교수를 한 겁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당시 현장의 지지자들은 출마를 외치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민주당 조홍천 의원이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저희한테 내로남불 딱지가 붙은 게 조국 사태 때부터다. 총선에 만약 조국이 출마를 하면 정권 심판이 아니고 야당 심판으로 갈 것이다. 그렇습니다. 제발 출마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은 거꾸로 흐르는 물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법자를 아시죠? 법률할 때 법자 말입니다. 삼수변에 갈긋자를 쓰고 있습니다. 물이 흘러가는 그 모양입니다. 그 물의 이치를 아래로 흘러내려가는 갈곳으로 가는 물의 이치를 상용화한 글자가 바로 법이란 글자입니다. 그 글자가 살아있다면 조국이 꿈꾸는 사회,
그런 이상한 사회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자, 박영수 수사관과 구속영장 청구 얘기가 나온 지 며칠 됐죠. 나는 박영수가 소환되고 만약에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대장동 사태부터 이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는 완전히 방향을 새롭게 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제는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2일 박영수의 최측근이라고 알려져 있는 양재식 전 특검보를 소환 조사 중이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양 변호사는 박영수와 대장동 업자들 사이에서 박영수 측 요구를 업자들에게 전달하는 실무자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영수는 지금 대장동 민간사업자 공모를 앞둔 2014년 11월 화천대유가 속한 성남이 뜰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을 참여시키는 대가로 200억 원 상당의 대장동 땅과 상가 건물 등을 약속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권력의 자리에서 이제 피의자의 자리로 내려와 있는 것이죠. 당시 박영수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었습니다. 우리은행은 컨소시엄 참여를 검토했지만 출자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PF, 그러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에는 우리은행이 참여를 하겠다면서 최종적으로 1,500억 원 규모의 여신 의향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1,500억 원은 우리가 대장동에 돈을 빌려줄 수 있다. 이런 의향서를 발급한 것입니다. 검찰은 최근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2014년 10월에서 11월 박영수의 측근 양재식 변호사가 대장동 컨소시엄 구성에 도움을 주는 데 대한 대가를 요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200억 원 상당의 대가를 받기로 약정한 이후에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불참으로 결론이 나자 약속한 대가의 규모도 20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일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코인게이트 김남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법사위에서 교육위로 상임위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김남국이 교육위로 상임위가 전환 배치된 후에 12일 교육위 전체 회의에 처음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회의장에서 김남국의 회의 참석을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회의 시작 전에 김남국에게 양심이 있어야지 반성을 해야지라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가세요. 윤리위에 제소된 분을 이렇게. 이 뒤에 숨겨지는 말은 아마 이럴 겁니다. 윤리위에 제소된 사람이 어떻게 교육위에 올 수가 있느냐. 아이들이 본받을까 봐 겁이 난다. 아마 이런 뜻이 숨어 있겠죠. 이에 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무슨 말씀이냐, 손가락질하고 그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야가 한판 붙은 겁니다. 김남국이 회의 시작 후에 성실한 교육위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의 코미디 같은 풍경이 벌어진 겁니다. 한 말씀 드리죠. 즐기는 자는 김남국인데 고통받는 사람들은 왜 지켜보는 국민입니까? 지금까지 전우책이었습니다.